뾰로로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부터 말이죠. 이 쿠팡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난립니다. 예, 저도 털렸어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바로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립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출근길 수서양의 쌀티 열차입니다. 한 여성이 바닥에 앉아서 샐러드 먹고 있어요. 제발 좀 하신 김인성님. 자, 대전 남선공원이에요. 어떤 아줌마들이 쪽파 다듬고 있네요. 집에서 하면 청소해야 돼서 그러겠죠? 으이구 하신 송미성님. 자, 주말에 홍대에서 울트라맨 봤습니다. 유튜버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혼자 저렇게 춤추더라고요 하신 최종근님. 예, 어렸을 때 입양 간 쌍둥이 자매를 찾습니다. 1963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부잣집에 보냈다고 해요. 일란성이랑 제 모습이랑 똑같을 겁니다. 꼭 좀 연락 주세요 하신 김은자님. 아이고. 자, 그리고 권샘님, 정석진님, 박양욱님, 정영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싫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고생했다 김 부장. JTBC 토요일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가 가급적이면 저희 JTBC 드라마 얘기 안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어제 시청률 7%, 예, 아주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면서 종방을 했습니다. 자, 모두를 울렸던, 저도 울었던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어이 백수, 어이 김백수 씨. 진짜 하지 말라니까. 와이프는 주말에 면접인데 이럴 건데 너는 놀게. 진짜. 고생했다, 김 부장. 미안해.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예, 저게 아마 이제 희망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 퇴근해서 그 장면인데, 극중 김 부장은 72년생.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은 터라. 이게 막 감정이, 하은이 넌 모를 거야. 네,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직 잘 깊은 공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아빠나 아니면 시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을 하면서 봐주신 드라마죠. JTBC 토요일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어제 바로 종영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평생 일궈온 서울 자가와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전국 7.6%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본래 SNS에서 연재를 하던 글이 원작입니다. 원작자인 송희구 작가가 당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 SNS에 연재를 하던 게 인기를 얻으면서 책이 출판이 됐고, 그다음에 웹툰으로 그려지고 드라마까지 제작이 된 거예요. 화제성만큼이나 수많은 명장면을 낳았는데요. 특히나 7화에서 김 부장 역의 류승용 씨가 25년을 다닌 회사를 퇴직한 뒤 아내 박하진 역할의 명세빈 씨와 나눈 대화 장면, 아까 보셨던 장면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명세빈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해서 당시 류승용 씨의 미안해라는 대사가 애드립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 말을 듣고 울컥해서 감정을 더 잘 살릴 수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저 유승용 씨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신다면서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래라고 봐야 되겠죠. 유승용 씨가 72년생은 아니지만 72년생. 이 드라마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70년대생들의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 저 대기업 인사 보고 친구들하고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올라갔거나 떨어졌거나 뭐 부장이거나.
그래서 항상 주목받지 못했고 변두리에 있던 우리 70년생들 이제 사회에서 나가야 될 70년생들이 주목받던 드라마고 저도 보고 하여튼 저 장면은 상당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내한테 그나마 아내가 그래 이해해줬던 명세빈 씨가 그래서 감동적인 드라마고 우리도 있다라는 거 보여준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뱀이다. 자, 운전 중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쌩쌩 달리는 차 밖으로 길쭉한 무언가 방금 보셨나요, 꿈틀? 자, 급히 정차한 뒤에 제대로 보니 뺨이다. 자, 본인 스스로 유리창 위로 스르륵 얼마나 긴지 보이지도 않아요. 유리창을 그냥 툭툭 쳐. 자, 유리창을 야 저리가 툭툭 쳐봐도 도망가기는커녕 운전자를 보면서 혀를 낼름낼름 아이 컨택까지.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네. 저 같으면 진짜 네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 보기도 같아요. 싫어 진짜. 네, 정말. 어제 오후에 전남 고흥에서 목포까지 국도를 운전하던 제보자께서 겪은 상황이에요. 갑자기 옆 유리창에 저렇게 구렁이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뒤에 앉으신 일행분께서 촬영을 했는데 저렇게 매단 상태로 20분간 달렸는데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갓길에 세웠습니다. 계속 저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제발 떨어져라라고 하는데 또 갓길에서도 20분 동안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석 문을 여셨대요. 아유 왜 나와 밖으로? 아유. 근데 그제서야 떨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용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갓길 밖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구렁이가 국가 보호종이더라고요. 그래도 싫어. 그래도 무섭고 싫지요.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남 고흥에 전남 고흥입니다. 이 고금도라는 그 섬인데 여기서 제보자의 형이 이제 거주하면서 닭을 좀 키우는데 닭이 많다 보니까 구렁이들이 좀 다닌다 얘기가 있었는데 풀밭에 차를 대놨는데 아마 본네트나 뭐 밑으로 범퍼 안으로 구렁이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구렁이가 차가 움직이니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2m 정도 넘는다고 해요. 근데 안 떨어지니까 저렇게 빡 쓰면서 하니까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영상 촬영도 했고요. 일단 지나가다가 떨어지긴 했고 2m 넘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구렁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옛날에 전남 순천에서 사실 때 저런 거 많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입니다. 거기도. 근데 사실 저 구렁이 아까 뭐 촬영 김유라무라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과거에는 업이라 그래서 집집마다 구렁이 한 마리씩 천장에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거나 집을 새로 지을 때 함부로 쫓으면 안 된다고 됐고 지금은 저희는 낯설어서 되게 징그럽게 보지만 구렁이는 독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겨울잠 잘 시기가 되는데 갑자기 낯선 곳에서 쫓겨나서 이게 겨울에 삶이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벽 타는 산타 실종.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취를 감춘 산타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걸어오는 남성 등에 뭔가 가방을 맨 거를 내려놓더니 말이죠. 자, 잘 보세요. 또 다른 가방을 또 이렇게 꺼내 들고 가게 쪽으로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까치발 들고 으라차차차차차차 벽에 붙은 무언가를 떼어놔진 가방 안에다 막 집어넣죠. 저렇게. 그러고는 건너편으로 다시 이동. 저 빵빵해진 가방을 들고 스르륵 사라지더라. 혹시 방금 가방에 넣은 게 산타? 정확합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달 2일에 연말을 맞이해서 작년에 사둔 산타 인형을 카페 앞에 매달아 놓으셨대요. 네, 저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산타 인형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19일에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 이 산타가 사라졌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자, 제보자, 술 취한 사람이 가져갔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가져갔나? 아니면 전날 불었던 비바람에 산타가 스스로 날아간 건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면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날 새벽 4시 반쯤에 30,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카페 쪽으로 다가와서 백팩에서 쇼핑백을 꺼내서 주변을 살피더랍니다. 자, 그러더니 조명에 걸린 산타 인형을 끌어내서 가방 안에 쏙 담아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저 시간대가 새벽에 왔다라는 얘기를 계획범행일 수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전날도 이 인형을 매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그래요. 사장님도 이걸 도대체 만지네 지금 만지네. 예, 아니 저렇게 보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 말씀이 이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걸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혹시나 싶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는 거 아닌가 열심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도 저 앞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게 추억이 담긴 인형이니까 사장님 꼭 돌려받고 싶으시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바로 저거. 예, 다음 이어가죠. 한 지붕 두 종교. 자, 집단 시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시생인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다 같이 교회에 다녔는데요. 작년에 우연히 불교 교리를 접하면서 그때부터 저 혼자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탐탁지 않아 하시길래 크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며칠 전 다음 달에 있을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하던 중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은아, 이참에 짐 정리하면서 불상은 다 버려. 알았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불상을 왜 다 버려. 나 다 가져갈 거야. 내가 너 절 다니는 거는 못 본 척했어도 우리 집에 불상 드리는 건 절대 안 돼. 엄마, 나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직접 절에 갈 시간이 없잖아. 방에다 두고 기도하는 건데 그걸 치우면 어떡해. 너는 왜 잘 다니던 교회? 아우, 됐고. 하여튼 한 집안에 두 종교는 없는 거야. 저 불상은 버리든지 다른 사람 줘. 알았지? 불교에선 부처님 불상을 집에 모으는 게 공덕 중에 하나라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상에 기도하는 게 저의 공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루틴 중 하나인데 무작정 버리라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날 이후로 저와 대화도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참 예민한 주제가 되겠네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접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에 정신 좀 차려 이거사. 너 왜 이렇게 됐어?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어디 불상을 들여놔. 불상을 치우든지 아니면 널 치우든지 동그라미.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엄마,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절에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엄마는 주님 잘 섬기셔. 난 부처님 모실게, X. 자, 양 변호사님.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자제를 하고요. 이 얘기로 좀 대신할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종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다채로운 종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크게 없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하거든요. 어머님,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제발. 박 변호사. 뭐 종교보다는 저는 좀 공시생이잖아요. 본인한테 이게 징크스, 좋은 의미의 징크스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막을 이유가 사실 있을까 싶습니다. 이 딸 입장에서 이거 있어야지 공부 잘한다는데 굳이 불상 버리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예. 네. 어차피 이 시간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유, 제가 뭐 정답을 얘기하거나 뭘 이렇게 논리적인 비장하게 거 얘기하는 시작을 저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종교가 두 개다? 그럼 일단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엄마처럼 내가 너무 괴로운데 일단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이 아이가 그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네가 성인이 돼서 네 종교를 선택해서 두 개를 불상 놓놓고 십자가 놓놓고 이러고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사는 제 집에 그렇게 불상을 갖다 놓는 건 저의 너무 생활에 안녕을 해치는 거고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자기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갈등으로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저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종교 자체가 믿음이고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바른 사람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냥 또 타 종교도 서로 존중해 주자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누리님께서는 집안의 질서를 따라야 화목한 것 같아서 종교가 통합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Here for your tr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며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이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100번째 달이 뜨는 밤, 뱀파이어의 축제가 시작된다. 뱀파이어의 운명에 눈을 떠라.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피해 계승자.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어떤 겨울이 와도 스스로 우아해질 거야. 캐시미어 코트다운 아이더. 우리 신랑 군은 신부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지금 이 순간처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예! 제주의 한 숲속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혼인서약을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객들도 박수와 환호로 응원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신혼부부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 제주에서 한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그 메일을 처음 열어봤는데 메일 제목이 제주도판 보니 앤 클라이드였어요. 이 미국의 전설적인 그 커플 강도단 보니 앤 클라이드. 자, 이 커플을 알게 된 게 지난해 가을이었답니다. 네, 이 제보자께서는 작년 9월에 추석쯤에 제주의 한 펜션을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펜션업을 하신 숙박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펜션에는 이미 오랫동안 좀 투숙을 하고 있던 커플이 있었는데요. 뭐 이 남성은 울산에서 셀프 세차장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여성은 간호사였는데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에 내려와 살아보고 싶어서 땅과 건물을 샀다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카페와 펜션을 운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제주에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 한 달 살기를 하러 오기는 했지만 좀 다른 곳도 다니고 싶어서 한 달 그 비용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냈고 어쩔 때 조금 밀리기도 했지만 그럼 또 2주치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또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져서 뭐 낚시 갔다 왔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주기도 하고 또 요리한 음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약속한 커플이 같이 제주도로 내려와서 저희 앞으로 제주도에서 카페나 펜션 해보려고요. 막 하니까 뭐 그냥 뭐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할부로 샀다면서 고가의 차라든지 또 미국산 전기차 같은 걸 몰고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휴대전화 나오면 계속 바꾸는 모습들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펜션 1층 정도에는 이제 뭐 사장님들이 있으면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저희도 여기 내려와서 건물도 좀 구매를 했는데 카페나 펜션 같은 거 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보자는 뭐 궁금한 게 있긴 했지만 이걸 뭐 묻기도 사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묻기도 그렇고 숙박비만 잘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숙박비가 언제서부턴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언제는 밀리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씩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그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또 50만 원, 100만 원씩 또 그렇게 또 갚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4월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제보자한테도 청첩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그날 태풍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어 날씨가 안 좋아서 하객들이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아무튼 뭐 결혼식 잘 치르고도 나서도 제보자 펜션에서 계속 이 두 사람이 머물렀는데 그리고 그 뒤에 드디어 충격적인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펜션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할 정도였는데 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신혼부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러니까요, 야반도주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애초에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실 생각으로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 살이하러 오신 거라 하객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출장 뷔페도 비싼 거 불렀다고 10만 원이 넘는 걸 불렀다고 결혼식 가서 제가 또 축의금도 10만 원 내긴 또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축의금을 많이 냈는데 또 부모님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틀 3일 정도를 말씀하시길래 하룻값만 받고 또 빌려드렸는데 항상 그 테슬라차 주차돼 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나가셨나 봐. 며칠째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져서 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짐은 싹 다 정리돼서 이미 나가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야, 세상에 반값도 안 낸 사람들 결혼식 가가지고 한 10만 원 이상을 한 30만 원 내신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뿐만이 아니라 하객이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참석하고 사진 같이 찍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축의금도 엄청 많이 내셨고 또 숙박비까지 저렴하게 깎아주셨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숙박비까지. 그런데 결혼식 이후에도 이 부부 숙박비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도 3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는데요. 언제 낼 거냐고 물으면 아내 불면증이 안 나아서 카페를 팔고 다시 울산으로 가려고 한다. 곧 돈이 들어온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고 또 재촉을 다시 한번 하면 세금 때문에 계좌가 막혔다. 세무서 가서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은행에 와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9월 마지막엔 국정자원 화재까지 언급을 하면서 전산망 화재로 처리가 늦어진다라는 변명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고가의 차도 이 부부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10월 27일 말도 없이 짐을 저렇게 챙겨서 달아난 거였습니다. 자, 심지어 부부가 머물던 방에 침구류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대요. 화가 난 제보자가 연락을 하니까 미안하다, 입금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쓰레기는 치워주는 것 같은데요, 종량제 봉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어지럽히워져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입금은커녕 연락까지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저 맨 위쪽에 있는 저 미국산 전기차, 예, 자동으로 열려요. 자, 저기다 이제 짐을 딱 싣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밀린 숙박비만 300만 원이 넘었는데 저렇게 튄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피해자는 펜션 사장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신 그 결혼식 웨딩업체 사장님 그리고 출장 뷔페 사장님도 똑같은 피해를 받더라. 들어보시죠. 자기도 제주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떼먹는다. 진짜 꼭 드린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날 한 5번을 얘기를 해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계속 말만 하고 안 주셔가지고 제가 쎄해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그날 받으신 축의금 현금하고 장모님이 100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만 받아서 나머지는 들어가서 저녁에 주신다 그랬는데 계약금 날짜를 차입하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부라도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대금의 반절인가를 입금을 했어요. 다음날 150인가 180인가 남았는데 다른 팀 행사하는 팀이 거기를 먼저 지급해야 되니까 여기 조금 양보해 주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보내준다고 전화도 안 받고 없어졌어요. 박 변호사님, 제가 왜 서두에 보니와 클라이드 그 부부강도단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웨딩업체하고 출장 뷔페업체도 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를 대면서 결제를 하지 않은 건데요. 웨딩업체 가서는 출장 뷔페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미루고 또 출장 뷔페 가서는 웨딩 때문에 먼저 내야 되니까 양보 좀 해달라 이렇게 둘러댔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웨딩업체 사장이 이 결혼식 날짜 임박하니까 연락을 하니까 계약금만 좀 드리면 안 되겠냐. 나머지 결혼식 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은 진행을 했는데 결혼식 날 보니까 또 신부가 오면 주겠다더니 또 신부는 오니까 결혼 시작전에 주겠다. 또 식 끝나니까 고모가 축의금 줬는데 입금해 주겠다 등등으로 계속 말을 바꿨고요. 출장 뷔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했는데 행사 임박해서 돈을 넣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반만이라도 좀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절반 정도 받고 결혼식 진행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30만 원씩 찔끔찔끔 보냈다고 하고 그것마저도 끊겼다고 합니다. 출장 뷔페 사장님 말씀, 사업 20년 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왜 결혼식에서 이런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얼마나 어려우면 저 밥값을 떼어먹나 싶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숙박비도 안 냈다는 거 보니까 매우 고의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참 이런 사건 전해드리면서 저 두 사람 저 얼굴 그냥 10초만 딱 노출해도 방송 끝나기 전에 입금이 될 텐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피해 액수가요. 일단 펜션 숙박비 한 340만 원 정도로 하고요. 웨딩업체 110만 원, 그리고 출장 뷔페 업체 1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다 합하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갚아가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기는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다 그거 가져가서 안 갚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문자는 주고받았네요. 문자도 주고받고 돈도 또 일부는 입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사기라고 하기가 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사장님은 민사소송 이 제보자분은 이제 펜션 운영 사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린 웨딩업체 사장님은 이미 소송을 하셨다고 하고 간단한 소송이니까 당연히 갚으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네네. 문제는 그걸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갚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월급이 있으면 압류라도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판결문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돈을 받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피해를 입으신 이 사장님들은 저 부부가 아직 제주도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입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장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알아봅니다. 진짜 들으신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어린 자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저런 짓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장 선생으로 근무했던 남성인 겁니다. 그런데 혐의는 지금 성추행하고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6살에서 11살짜리 아이들 10명을 무려 250회에 걸쳐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묘미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낙 그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 범행 장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릴 수도 없고 전해드릴 수도 없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는데, 와, 지금 피해 학생들이 말이죠. 무려 10명입니다. 10명을 상대로 저짓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9월에 이 교장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2023년까지 정말 10명을 상대로 250회에 달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퇴임하기 전까지 계속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교장실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운동장과 심지어는 학교 복도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같은 방향을 보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에 끌어안고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이어갔는데요. 한 학생에게는 교장실에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시키고 교장실로 들어가면 학생을 끌어안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고요. 또 다른 학생에게는 손깍지를 끼워달라고 하고 예쁘다고 말을 하면서 학생의 신체를 토닥였다고 하고 또 이렇게 무릎에 앉힌 뒤에 껴안고 중요 부위를 만짐당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시켰다. 자, 교수님 저는 이거 딱 듣고 나서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도 날 이렇게 좋아했다. 뭐 이런 알리바이를 꾸미기에는 참 좋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발각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용하기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교장은 아이들의 학생이가 찾거나 이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인데 그렇게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을 그것도 학교에서 심지어 교장실에서 그것도 교장이 이런 성추행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게 너무 지금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6세에서 11세면 아직 성적 개념이 뭔지도 정확하게 경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도 막 만들어주고 성개념도 만들어주고 있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그렇게 뭔가가 막 처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거를 손상을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뭔가 나댐, 그러니까 정체감에도 조금 타격을 입고 어떤 그 부적절감, 뭔지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죄책감과 수치심만 느끼는 부적절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교장은 이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고 있으면서 이걸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은 190회가 넘도록 성추행이 있었고요. 간식을 준다던가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교장의 범행은 주로 자기 방, 교장실 안에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했던 그 범행이 발각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몰래 찰칵입니다. 어떤 의미죠? 네, 2년 가까이 이어진 교장의 범행이 발각된 이유. 학교 학생들의 용감한 대처 덕분이었는데요. 자, 몰래 찰칵, 직접 교장이 범행을 하는 장면을 찰칵 찍어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학생과 함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친구를 도왔던 겁니다. 또 다른 피해 학생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다는 걸 전해 듣고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오랜 기간 숨겨왔던 교장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사건을 딱 전해 듣고 제가 이 사건의 어떤 제목을 나름 정해봤었는데요. 초딩 특공대다.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내 친구가 교장이라는 자한테 그런 짓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무슨 일이야? 그 꼬맹이들이 말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듭니다. 딱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교장을 어떻게 하면 이자의 범행을 딱 증거를 잡을까? 그걸 자기들끼리 카톡을 하면서 막 대책을 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너무 가슴 아프고 충격적이지만 이 아이들 하는 행동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해요.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초등학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유죄가 선고가 되고요. 또 사실은 교장쌤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 성에 대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 교장이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 학생이 한테 범행을 했고 그 장소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6세에서 11세밖에 안 되고요.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단하면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이 있기 때문에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다만 이제 벌금형 정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만 13세도 안 된 아동을 250회에 걸쳐서 성추행한 결과가 징역 8년. 지금 채팅창에선 8년이라고 막 물음표를 다 찍고 계시네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이나 중대한 어떤 성범죄가 있었냐도 지금 고려가 돼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서는 이런 정도가 사실은 보통입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도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250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90번 정도는 중복된 것 같다. 공소 사실이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학년 학기 다 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범행 장소 방법 등을 다 다루고 있고 행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중복된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250번을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학생들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를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를 봐서 8년 선고했고
항소심에도 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항소심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들여다보긴 하겠는데 이거 굉장히 일상적 습관적으로 저지러진 범죄 같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판사가 오죽하면 학생들이 그 증거를 남기려고 했겠느냐. 오죽하면. 예, 딱 재판 과정에서 저건 사실은 판사들이 심증을 잘 안 드러내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에 한 번 재판 더 한다고 합니다. 자, 오죽하면 아이들이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그 촬영을 했겠느냐. 오죽하면.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집 앞에서 낯선 사람을 목격합니다. 누구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는데요. 이 소동의 아내까지 집 밖으로 나오고 결국 뜻밖의 3자 대면까지 이어지는데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아내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다는 한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10년 전에는요, 연소득 2억이 넘는 사업가였어요. 그때쯤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한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 처음 만났을 때부터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사귀자라고 고백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사귀었는데 사귀고 나서부터 이제 약속을 하면 연락도 안 되고 바쁘다 그러고 막상 만나면 일이 있다 그러고 빨리 가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 여성이 그 아내죠?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 임신했다. 우리 관계 잘 이어가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보자는 고민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뭔가 벌써부터 좀 쎄합니다. 쎄하죠. 자, 상견례 날이 됐는데 식당에 들어서기 직전에 여자친구가 사실 우리 부모님 한국 국적이 아니다.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상견례 식당 들어가기 직전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의 가족들 외국 국적인데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한국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전혀 의심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제보자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움켜잡고 바깥에서 줄담배를 피우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 예비 장모가 이 제보자를 보자마자 아유 우리 사위 하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제보자도 국적이 대수인가 싶어서 일단 마음을 내려놨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 장모가 갑자기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수술을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야, 보통 이렇게 혼전 임신을 하면은 아이가 정말 복댕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자, 우여곡절 끝에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보자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피어났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첫애가 좀 많이 빨리 태어나갖고 제가 의사한테 그랬거든요. 예정일보다 2달 빨리 태어났는데 그럼 애가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되게 컸어요. 그래갖고 기호수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의사는 정상이라고 그냥 이러고 그냥 얼굴 보고 말더라고요. 그것도 유전자 검사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자, 그러니까 8개월 만에 태어난 팔싹둥이 치고는 너무 좀 자이언트 베이비 같았다. 예. 그때 아이가 3.9kg였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만사각이보다 훨씬 더 튼튼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또 희한한 일이,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탈색한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여기 여자친구 사는 집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내를 불렀대요. 근데 아내가 딱 나오자마자 제가 왜 당신 여자친구예요? 나 이 사람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남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떨군 채 그냥 떠났대요. 찜찜하긴 한데 그 애도 좀 어리고 애 키우느라고 또 정신없어서 잊혀졌답니다. 일단. 쎄합니다. 자, 더 문제가 생깁니다. 더 문제는 아내의 사치였어요. 제보자가 매달 한 수천만 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500만, 600만 원 줬는데
문제는 그 돈으로 명품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생활비 모자란다면서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도 있었는데 육아도 사실 다툼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아내가 당신 지금 소리 지르냐? 아동학대를 신고할까? 라고 딸 못 봐!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또 사과를 하면 정말 나한테 미안하면 외제차 사줘라고 황당한 요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화해하면 외제차 내놔. 예. 화해 못하죠. 일반인 같으면. 자, 장모도 옆에 와서 집에 상주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입버릇처럼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사이카드 원 없이 좀 써보자라고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월소득, 연소득 2억이 넘게 이렇게 잘 나가던 이 사연자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일단 장모는 제보자의 면전에 대고 이래서 한국 남자는 안 된다. 애초에 내 나라 남자랑 결혼을 시켰어야 됐다. 이렇게 막 바뀐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남편을 막 이 남자 제보자분을 비하를 하고요. 또 급한 대로 사업을 접고 이 제보자분이 막노동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아내가 또 어떻게 이 남편을 대하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코를 막으면서 아우 냄새나 신발장에 그대로 있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큰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그 안에 작업복을 모두 담게 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 옷도 아이 옷과 섞이면 안 된다면서 남편에게 코인 세탁소 가서 따로 빨래를 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결국 제보자 아내의 요구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아까 잊고 지냈던 그 탈색한 머리 남성 또 그때 그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알고 봤더니 저 바로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살다 왔더라고요. 말로는 뭐 두세 달 지나서 만났다는데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남자랑 헤어져서 저 만나러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실명할까 봐 제가 그 유전자 검사를 안 맡겼었거든요. 역시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혼할 때는 3년만 한 150만 원씩 양육비 달라고 하다가 그래서 잘 줬는데 또 3년이 지나니까 사정 바뀌었다면서 돈 더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제보자가 집에 가서 뭔가 휴대전화 같은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아내 전처에 그 동거 사실을 좀 확인했고 휴대전화 뭐 타기 되다 보니까 예전에 보았던 그 탈색머리 남자의 인상과 비슷한 사람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그 사람이 동거남 아닌가라고 추측이 좀 됐고, 현재 제보자 지금 딸하고 친자 검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소송 과정에서는 이제 강제로 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수감 명령까지, 그리고 가두기까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친자가 아닌 걸로 안타깝게도 실제로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 그 어떤 가족 관계에서 다 지우고, 그리고 그동안의 양육비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만큼 큰 정치적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진짜 돈을 받아야죠, 이렇게 되면. 자, 교수님. 도대체 왜 이 제보자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뭐 저는 이거는 관계 사기적인 그런 사기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조종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여기서는 이 장모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아요. 이 장모와 딸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2대1로 이제 착취의 구조를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애정을 기반한 결혼이 처음부터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뭐 국적도 은폐하고 임신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과소비에 또 장모가 중간에 나타나서 마치 아내인 것처럼 뭐 사위의 카드를 쓰겠다 그러고 집에서 같이 살고 모든 게 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나중에 돈을 못 버니까 구박을 받고, 이분은 이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게 확실시 되시면 법적으로 회복하시고 또 정서적으로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 오토바이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한적한 길을 지나가는데요. 자, 그 순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고 사방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자,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와르르 떨어지기까지 와, 합니다. 이건 미사일이다. 무조건 미사일이다. 그 길을 지나려던 차량은 얼음 상태가 돼서 멈춰 있다가 황급하게 후진해서 현장을 피하는데요. 자, 건물을 나서던 남성도 바닥에 앉아서 한가롭게 쉬던 개무리도 뒷짐을 진 채 길을 걷던 남성도 엄청난 폭발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공장 건물 형체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됐는데요. 아니, 중국 안후이성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불법으로 제조된 폭죽을 처리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부상자는 나왔지만 다행히 모두 경상이었다고 해요. 위험물을 처리할 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진짜 뭐 미사일 터지. 자, 다음 이어가. 무려 36m 상공에서 즐기는 식사가 순식간에 공포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레인 고장으로 총 5명이 공중에서 고립된 건데요. 저기서 왜 밥을 먹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구조대원은 한 명 한 명 안전벨트를 채운 다음에 품에 안은 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래서 대기 중이던 구조팀은 구조대원이 내려올 때마다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아니, 대단한데, 구조대원. 네네네. 저기서 왜 밥을 먹어? 구조대원의 빠른 구조 작업 끝에 5명 모두 30분 만에 무사히 내려왔는데요. 구조대원의 차분한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인데 밥은 땅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 의자가 공중에 떠 있어, 양 변호사님. 그리고 뭐 바닥도 번쩍번쩍하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내려고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음식은 편안하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저게 뭐라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저거 아유, 그냥 무서워. 자, 다음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너는 다리는 새로 지어진 것으로 공식 개통을 알리는 행사 중이었는데요. 뭐야?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리 위로 몰리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콩! 안 하는데? 괜찮은데? 무너지면서 건너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강으로 앞에 있는 우르르 아저씨. 떨어지고 맙니다. 살았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개통식 현장에 지켜보고 있던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인데요. 다행히 높이가 낮은 다리였기에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부실하다! 잘 만들어라! 맨 앞에 있는 아저씨 좀 보세요. 홍보입니다. 저 아저씨는 진짜 근데 저거 딱 봐도 좀 부실해 보여요. 그냥 동네 아이들이 만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소 한 마리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소가 나무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머, 자, 소의 딱한 모습을 본 두 남성. 끼었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의 코에 달려있는 콧뚜레에 나뭇가지를 넣고 끙끙 잡아당겨 보는데 워낙에 꺾인 머리털은 쉽지가 않아요. 자, 힘이 빠진 남성을 대신해서 이번엔 다른 남성이 나섭니다. 빨간 장화를 신은 남성, 소의 목과 머리를 잡고 위로 낑낑 올려 당기는데요. 그래도 아파. 자, 마침내 나무 사이에서 머리가 쏙 빠진 소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어려움에 빠진 소를 외면하지 않은 두 남성의 손길 덕분에 다시 자유를 찾은 소인데 은혜를 모르네요. 교수님? 박대면 여사님 같으면 음매하겠지만 아파. 네, 저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싶었는데 그건 더 나쁜 건가요? 나무 사이를 이렇게 벌리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